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완전히 건조한 평야 한가운데 작은 공동체가 점차 권력, 종교, 법률,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이 도시는 현재 이라크 영토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위치한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은 처음부터 위대한 도시였던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신전, 높은 성벽, 강력한 왕들로 유명해지기 전 바빌론은 단지 더 오래되고 더 영향력 있는 도시들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기원전 4000년기 후반에 바빌론 지역에는 이미 공동체가 존재했지만 그 초기 단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바빌론이라는 이름이 기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카드 제국이 쇠퇴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은 사르곤 대왕이 세웠습니다. 도시의 이름은 아카드어 바빌림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신의 문으로 해석됩니다. 서기관들은 수메르어로 이에 해당하는 카딘기라라는 이름도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도시는 그리스어로 바빌론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빌론은 아직 중요한 중심지가 아니었고 더 큰 왕국들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아카드 제국이 멸망하자 이 지역은 우르 제3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이 국가는 남부 메소포타미아 대부분을 통치했습니다. 우르 왕들 치하에서 바빌론은 지방 행정 중심지로 쓰였습니다. 세금, 토지, 노동자, 생산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는 점차 조직적인 행정에 익숙해졌고 이는 시간이 지나 바빌론이 강대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빌론의 위치 또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시는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위치해 있었고 여러 관계 수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로들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배, 상품,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 역할도 했습니다. 바빌론은 남부 메소포타미아와 북쪽 지역을 연결하는 길목에도 가까웠습니다. 이 덕분에 곡물, 가축, 목재, 금속, 직물 등 상인들이 교환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도시로 쉽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은 한동안 우르, 우루크, 니프르, 이신, 라르사와 같은 더 유명한 도시들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이미 오래된 사원, 넓은 토지, 그리고 오랜 통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1세기 말 우르 제3왕조가 몰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왕국은 내부의 혼란, 식량 문제, 아모리인들의 유입, 그리고 동쪽에서 엘람의 공격으로 인해 약해졌습니다. 기원전 2004년에 엘람 군대가 우르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이전의 권력 중심지가 무너지고 메소포타미아는 여러 작은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쪽의 이신과 라르사, 동쪽의 에슈누나, 유프라테스 중부의 마리, 북쪽의 아시리아 등이 통제권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이 왕국들은 비옥한 땅, 운하 경로, 무역로, 그리고 중요한 도시들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바빌론이 독립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1894년 아모리트족의 지도자인 수무아붐이 바빌론 최초의 왕조를 세운 인물로 일반적으로 여겨집니다. 아모리트족은 세모를 사용하는 집단으로 오랫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정착해왔습니다. 수무아붐 시절에는 바빌론의 영토가 아직 넓지 않았습니다. 주변 왕국들이 여전히 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 도시는 자체 정부를 유지했고 이후 왕들이 점차 주변 도시와 농경지를 장악하며 그 통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원전 1792년에 함무라비가 왕이 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함무라비는 바빌론 첫 번째 왕조의 6번째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왕국은 아직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은 아모리트 왕조들이 다스리는 여러 도시국가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라르사는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에슈누나가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마리는 유프라테스 강의 중요한 교역 중심지였습니다.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자체적인 힘과 이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 함무라비는 곧바로 대규모 정복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왕국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함무라비는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운하를 건설하고 정비했습니다. 남부 메소포타미아는 비가 적기 때문에 운하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왕조가 운하를 망가뜨리거나 방치하면 농작물이 말라 죽거나 농경지가 홍수로 잠길 수 있습니다. 함무라비는 세금 징수, 지방 행정, 성벽 유지, 무역로 감시도 정비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빌론은 충분한 식량, 재산, 인력, 그리고 더 큰 원정을 위한 군사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무라비는 이익이 들 때 다른 왕들과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이전의 동맹국이 힘의 균형이 바뀌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통치 후반부에 함무라비는 바빌론의 경쟁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먼저 기원전 1763년 에라르사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중요한 도시들과 넓은 농경지가 바빌론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르와 우르크 주변 지역도 포함됩니다. 그 후 함무라비는 에슈눈나와 동쪽과 북쪽의 다른 세력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때 동맹이었던 도시 마리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함무라비는 마리를 정복했고 이후 그 도시의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마리가 몰락하면서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시리아와 근동의 다른 지역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교통로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함무라비는 바빌론을 군소왕국에서 메소포타미아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페르시아만 근처의 땅에서 유프라테스강 중부까지 미쳤습니다. 함무라비는 매일 모든 도시를 직접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독, 판사, 관리, 서기관, 그리고 지역 지도자들을 활용했습니다. 관리들은 세금, 수학, 운하, 법정사건, 그리고 노동자들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서기관들은 점토판에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계약, 빚, 결혼, 상속, 토지 매매, 임금, 세금, 그리고 왕의 명령을 기록했습니다. 왕국이 강해짐에 따라 바빌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큰 도시는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주요 신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이 강해지면서 마르둑의 위상도 그 지역의 종교에서 점점 높아졌습니다. 모든 전통에서 마르둑이 곧바로 최고의 신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의 성공이 그의 숭배에 더 넓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후 시대에는 마르둑이 바빌로니아 종교의 주신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왕들은 또한 종교를 이용해 자신들의 통치 권리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함무라비는 신들에 의해 선택된 통치자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왕국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함무라비는 거대한 석조 기념비에 새겨진 법률 모음집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법은 아니었으며 메소포타미아에는 더 오래된 법률 모음집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길고 가장 완전한 고대 법전 중 하나입니다. 이 법률의 범위에는 빚, 토지, 무역, 가족, 결혼, 노동, 임금, 상해, 절도 및 기타 분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또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법률에는 세 가지 법적 신분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윌룸, 무스케놈, 그리고 와르둠입니다. 아윌룸은 완전한 법적 지위를 가진 자유인입니다. 여기에는 토지 소유자, 관리, 부유한 상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군인,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다른 구성원들도 포함됩니다. 한편 무스케눔 역시 자유인이지만 그의 지위와 법적 보호는 다릅니다. 각 무스케눔의 정확한 위치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종종 궁전에 의존하거나 왕이 통제하는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와르둠은 남성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 암툼은 여성 노예를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한 사람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빚을 지거나 노예 가문 출신 또는 법적으로 인정된 기타 상황에서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노예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다른 주인에게 팔리거나 이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처지는 단순히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말할 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부 노예들은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축을 하거나 자신의 자유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도망, 해방, 노예의 자녀에 관한 법률도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매우 낮았습니다. 노예가 다쳤을 때 보상이나 처벌은 종종 주인이 입은 손실이나 피해를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처벌이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은 피해자와 범죄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보상금이 더 높았고 피해자가 노예일 경우에는 그 금액이 더 낮았습니다. 여기에서 함무라비의 법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현대적 개념에 기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부, 직업, 성별, 신분에 따라 명확하게 나뉜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바빌로니아인들의 삶에서도 중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가정의 가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재산, 직업, 결혼, 자녀의 미래에 대한 주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도
특히 재산이 있는 가정에서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산을 받을 수 있고 지참금을 가질 수 있으며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돈을 빌려주고 법정에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사원에서 여사제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부유한 가문 출신으로 자신만의 토지, 집, 일꾼, 그리고 사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 군사, 그리고 공공 지도력은 여전히 남성들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사원은 단순히 예배의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원은 또한 거대한 경제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사원은 토지, 가축, 창고, 작업장, 그리고 노동자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원은 대출도 해주었고 사람들로부터 헌금도 받았습니다. 함무라비 치하에서 바빌론은 궁전, 사원, 군대, 무역, 그리고 조직적인 문서 기록 체계의 힘을 결합했습니다. 이전에 작은 마을이었던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제국은 함무라비의 능력과 권위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후계자들은 반란, 침입, 영토 상실, 그리고 그가 세운 왕국의 점진적인 약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함무라비가 남긴 가장 유명한 유산 중 하나는 거대한 석조 기념비에 새겨진 법률 모음집입니다. 이 법전에는 토지, 사업, 빚, 노동, 가족, 절도에 관한 200개가 넘는 법적 판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분쟁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기념비의 상단에는 함무라비가 태양과 정의의 신 샤마시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왕의 권력과 법 집행이 신들의 축복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법전은 아닙니다. 함무라비 이전에도 더 오래된 법률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대에서 가장 길고 가장 잘 보존된 법률 문서 중 하나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판결은 죄를 저지른 사람과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두 사람의 신분이 같을 때 눈에는 눈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벌금이나 배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과부, 고아, 농부, 노동자, 그리고 빚진 사람들을 위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이 법률들의 목적은 질서를 유지하고 왕국 전체에서 왕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 외에도 신분이 오랫동안 연관되어 왔습니다. 이른바 신전 매춘에 관한 논란이 많은 이야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여성은 여신의 신전에서 한 번은 낯선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빌론을 사치와 죄악의 도시로 묘사하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모든 바빌론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신전 매춘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명확한 고고학적 또는 문헌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스타르와 다른 신들의 신전에서 여사제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식에 실제로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그리스 작가들이 다산, 음악, 춤, 그리고 신들의 상징적인 결혼과 관련된 의식을 오해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여러 작품을 통해 퍼지게 되었고 이후 바빌론의 나쁜 평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함무라비가 죽은 후 기원전 1750년에 그의 아들 삼소의 루나가 그 광대한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정복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몇몇 도시들, 이를테면 라르사와 우르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쟁과 반란 때문에 바빌론은 남부 대부분을 잃었고 동시에 북쪽의 아시리아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기록에는 카사이트도 등장하는데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동쪽 산악지대에서 온 여러 집단입니다. 처음에는 군인, 노동자, 침입자로 알려졌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은 바빌로니아에 정착하여 지역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첫 번째 왕조의 영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기원전 1595년경 히타이트 왕 무르실리 1세가 그 도시를 침공했습니다. 히타이트인들은 아나톨리아 출신으로 오늘날 터키의 일부인 넓은 땅입니다. 히타이트 군대는 바빌론을 빠르게 침공하고 약탈했습니다. 아모리트에서 시작된 왕조의 통치는 끝이 났고 마지막 왕인 삼수디타나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히타이트인들은 바빌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탈한 전리품을 챙긴 뒤 아나톨리아로 돌아갔습니다. 히타이트인들이 남긴 불안정한 통치는 카사이트인들이 바빌로니아를 장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카사이트인들은 도시의 문화를 없애는 대신 카사이트 왕들은 아카드어, 바빌로니아의 종교, 그리고 통치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사원을 다시 짓고 마르둑 신에 대한 숭배를 지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카사이트인들도 바빌로니아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왕조는 바빌로니아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으며 400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바빌로니아는 이집트, 히타이트 제국과 교류했습니다. 아시리아와 다른 큰 왕국들과도 교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편지들에서 바빌로니아의 왕들과 파라오는 서로를 동등한 위대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 세계에서 바빌로니아가 여전히 중요한 강대국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원전 13세기 후반에 이르러 아시리아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투쿨티니 누르타 1세 시대에 아시리아는 카사이트 왕 카시틸리아시 4세를 물리치고 일시적으로 바빌론을 점령했습니다. 카사이트 왕조가 다시 권력을 되찾았지만 예전의 힘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원전 1155년에 엘람이 바빌로니아를 침공했습니다. 침략자들은 많은 보물과 신성한 조각상 그리고 마르둑의 동상을 포함한 여러 조각상을 수사도시로 가져갔습니다. 이로써 카사이트의 지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바빌론은 여러 왕조가 교체되며 권력을 잡았고 번영한 시기도 있었으나 주로 지역 지도자들 간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아라메인, 칼데아인, 엘라민, 아시리아인이 그 예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접어들면서 아시리아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는 점차 바빌로니아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기원전 729년에 그는 바빌론 왕이라는 칭호를 직접 차지했습니다. 바빌론은 여전히 신성한 도시였으나 자유는 이미 제한됐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마다 아시리아는 군대를 보내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가장 극심한 처벌은 센나케립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이은 반란 이후 아시리아 군대는 기원전 689년에 바빌론을 공격하여 파괴했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보물들이 약탈당했고 도시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많은 사람들은 센나케립의 행동에 분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은 여전히 신성한 중심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의 아들 에사르하돈은 도시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에사르하돈은 바빌론을 다시 재건하고 마르둑 신전과 숭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는 자신의 아들 아슈르바니파를 아시리아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샤마시슘 슈무킨을 바빌론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두 형제는 겉보기에는 동등해 보였지만 아시리아가 여전히 군대, 재정,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샤마시슘 슈무키는 기원전 652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칼데아인, 아라민, 아라빈, 엘라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몇 년간 전쟁이 이어졌지만 아슈르바니팔의 군대가 더 강했습니다. 기원전 648년 오렘 포위 끝에 바빌론이 다시 함락되었습니다. 아시리아는 도시와 주변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를 회복했고 그곳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지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7세기 후반에 오랜 기간 동안 근동을 지배했던 제국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약화는 바빌론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제국보다 더 유명한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기원전 626년에 칼데아 지도자 나보폴라사르가 아시리아에 맞서 반란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 군대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보폴라사르는 메디아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현재 이란 지역에서 온 강력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기원전 612년에 니네베, 즉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함락되었습니다. 옛적의 멸망 이후 바빌론은 다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나보폴라사르가 죽자 그의 아들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최대의 세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바빌론의 지배를 레반트 지역까지 확장했는데 이 지역에는 오늘날의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이 포함됩니다. 그가 정복한 왕국 중 하나는 수도가 예루살렘인 유다였습니다.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끝에 예루살렘이 항복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왕을 교체하고 왕족 일부를 바빌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관리, 군인, 제사장, 그리고 숙련된 장인들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그는 세데카야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데카야는 반란을 일으키고 이집트의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바빌론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기원전 587년 또는 586년에 도시는 함락되고 성전과 궁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 전통에서 바빌론 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은 그들의 역사, 종교, 그리고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확장하는 동안 그는 바빌론 도시 자체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사원, 궁전, 도로, 운하, 그리고 견고한 성벽을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 덕분에 바빌론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입구 중 하나는 이시타르 문입니다. 이 문은 선명한 파란색 유약벽돌로 덮여 있으며 사자, 황소, 그리고 독특한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문에서부터 행렬이 지나가는 길이 도시의 종교 중심지로 이어집니다. 그곳에는 마르둑의 주요 사원인 에사길라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에테메난키라는 거대한 지구라트, 즉 층층이 쌓인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바벨탑 이야기의 기원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건물만을 가리킨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네부카드네자르와 바빌론의 공중정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힙니다. 후대의 이야기들에 따르면 왕이 자신의 고향의 푸른 산을 그리워하는 아내를 위해 이 정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빌론에 공중정원이 있었다는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또한 네부카드네자르에 남아있는 비문들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네부카드네자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야기가 유래된 정원과 연결되었지만 이것은 고대 바빌론에 관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40년이 넘게 통치했습니다. 그가 기원전 562년에 사망한 후 왕들이 빠르게 교체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궁전 안에서 쿠데타와 암살이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556년 에우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네부카드네자르의 직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달의 신을 숭배하는 데 열정적이었고 그 신의 사원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나보니두스는 오랫동안 북아라비아의 오아시스인 타이마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바빌론에 없을 때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국의 많은 일을 맡아 다스렸습니다. 나보니두스가 마르둑의 중요한 의식을 직접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과 바빌론의 몇몇 강력한 사제들 사이에 긴장이 깊어졌습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키루스 대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제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키루스는 바빌론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메디아와 리디아를 정복했습니다. 기원전 539년 나보니두스 군대는 오피스 근처에서 페르시아군에 패배했습니다. 이후 키루스의 군대는 도시 내부에서 큰 전투 없이 바빌론에 입성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물길을 돌렸다는 이야기는 후대의 기록에서 나온 것이며 동시대의 기록에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습니다. 키루스는 자신을 질서를 회복하는 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사원들을 존중했고 현지 신들에 대한 숭배를 지원했습니다. 나보니두스가 다른 도시에서 바빌론으로 가져온 몇몇 신성한 조각상들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공식 비문에서 키루스는 마르둑이 자신을 정당한 왕으로 받아들였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현지 전통에 대한 존중은 사제들과 도시관리들이 그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539년 인 바빌로니아 제국이 끝나고 바빌론은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중요성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은 페르시아인들 아래에서도 여전히 부유한 무역, 행정, 종교, 학문의 중심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국 전체의 주요 권력 중심지는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를 물리쳤습니다. 알렉산더는 바빌론에서 환영받았고 그는 현지 전통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몇몇 사원을 재건하고 이 도시를 자신의 광대한 제국의 중요한 중심지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거대한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323년에 그는 32세에 바빌론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후 그의 장군들은 그가 정복한 땅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바벨론은 셀레우코스 제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셀레우코스 1세는 티그리스 강의 새로운 도시인 셀레우키아를 세웠습니다. 점차 바빌론의 관리들, 상인들, 그리고 주민들이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몇몇 사원들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 학자들도 행성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현상, 상품 가격,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무역과 정부가 새로운 도시로 옮겨가면서 바빌론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운하, 건물, 그리고 사원들도 방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벽돌을 다른 건물에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바빌론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쳐 천천히 약해지다가 결국 넓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넓은 장소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바빌론은 점토판, 고고학적 유물, 그리고 다양한 종교와 문화의 이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바빌론은 작은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왕들의 수도가 되었고 거대한 사원들이 자리한 곳이자 법과 지식의 중심지, 그리고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견고한 도시조차도 무역이 이동하면 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권력의 중심지가 등장했습니다. 고대 도시는 사라졌지만 바빌론의 영향력은 남아 있습니다. 법률, 문학, 천문학 기록, 그 건축물과 전설은 계속해서 우리가 세계 최초의 문명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